제품이나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단계에서 만들어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유신 정권이 증세 수단으로 도입했습니다. 1977년부터 시작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소요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제관료들은 당시 유럽에서 도입하기 시작했으므로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세제 선진화였습니다. 영업세, 물품세, 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전화세, 통행세, 유흥음식세 등 9개 세목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도입의 실제 이유는 간접세로 조세 저항이 적고 세수 확보가 용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간접세 증대는 빈부격차를 늘릴 수 있다고 반대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경기 침체가 심화된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유신 정권은 이를 밀어붙였습니다. 1976년 11월 정기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국민의 조세 부담률은 1963년 8.6%에서 1979년 17.2%로 간접세 비중은 1971년 29.7%에서 1979년 39.3%로 늘었습니다. 당시 수출 지향적 경공업 도시였던 부산과 마산 지역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는 침체했습니다. 특히 무역과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이 많은 부산에서는 경제가 좋지 않아 힘든데 부가가치세마저 도입돼 매출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하니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부가세는 상인과 소비자의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거래 단계에서 10%의 가격 인상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상인은 거래 후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판매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인상분은 소비자가 떠안게 됐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시위대가 제일 먼저 공격한 관공서는 세무서였습니다. 그만큼 부가가치세에 대해 반감이 컸던 것입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도입 이듬해인 1978년 세수 8,389억 원을 거뒀습니다. 이는 전체 내국세의 37.3%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것이었습니다. 정권이야 세금을 많이 걷어 좋겠으나 반대로 국민의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1978년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공화당이 야당인 신민당에 득표율에서 1.1% 뒤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화가 난 박정희 대통령은 상공부 장관만 빼고 남덕우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을 모두 경질했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가 1977년에 VAT를 전면 도입했을 때 우리 동대문, 남대문 시장의 상인들의 저항이 정말 대단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독재 타도와 함께 내건 슬로건 중에 하나가 이 부가가치세 폐지 아닙니까? 당시 상인들은 이 장부 어떤 기장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세무서에서 근거 과세를 하겠다면서 영수증 발행을 이제 강제하니까 왜 우리가 국가를 대신해 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심부름을 해야 되느냐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라고 하는 세율이 단번에 적용돼서 칼같이 10,000원짜리를 11,000원에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의문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올리면 소비자가 적응하겠어요? 결국 손님을 안 놓치려면 사장님이 가격을 다 못 올리고 자기 마진에서 세금 일부를 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관세 부과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관세만큼 그대로 소비자한테 가격을 전가를 못 시키잖아요.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법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어느 정도 부담했다고 생각해도 이게 꼭 틀린 얘기라고 볼 수가 없다는 조세론의 측면에서는 이게 바로 조세의 전가의 개념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이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가격 탄력적이면 이 조세를 100% 전가하기 힘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VAT의 어떤 성격을 조금 더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 저항성이 상당히 낮고 상품과 계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기도 쉽죠. 근데 반대로 형평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른바 효율성이 상당히 강한 세금인데 형평성은 그 반대다. 왜냐하면 VAT는 기본적으로 소비에 붙는 세금이고 동일한 재화를 사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치킨을 사 드시는 이 아주머님이 부자여도 10%를 부담하고 저소득층이어서도 10%를 부담합니다.
물론 소비 절대액 자체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생필품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한테 상대적으로 더 부담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역진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세금 혹은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한 세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표현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1,500원, 부자도 1,500원이라고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죠. 더 정확하게는 같은 재화를 소비할 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을 반영한 차등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결과 재분배 기능이 더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제 이 개념을 실제 데이터와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가 이제 대한민국 국세 세수의 10년치 추세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색깔별로 보면 파란색이 소득세, 초록색이 법인세, 주황색이 부가세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총 세수 규모 자체가 한 200조 원 수준에서 한 400조 정도로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저희가 관심이 있는 건 이제 부가가치세인데요. 과거에는 이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제일 높은 편이었어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데요. 최근으로 올라올수록 이 소득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때 급여 소득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근데 소득 공제는 증가를 하나도 시켜주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줄였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소득세가 많이 늘어났어요. 최근 기준으로 보면은 소득세가 약 35% 정도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법인세가 25%,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한 22% 정도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고 있다. 즉, VAT는 현재는 가장 큰 세수는 아니지만 여전히 매우 중요한 세수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26년 기준으로 국가 예산은 730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국세 수입은 390조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국채 발행하냐? 아닙니다. 나머지는 이제 기금 수익이다. 이런 걸로 메우는 거죠. 이게 모자르면 이제 국채 같은 걸 발행해서 이 세수 부족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럼 이제 VAT의 구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개념적으로 부가가치에 세금을 붙인다라고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실제로 이게 어떻게 계산되고 흘러가는지를 보도록 하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2단계로 이전보다 단계가 확장돼 있습니다. 처음 단계에서는 이제 닭을 매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5,000원에 닭을 샀다고 해보도록 하죠. 이 5,000원 안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급가액은 4,545원, 부가가치세가 455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죠. 이 455원은 누가 낸 걸까요? 이 치킨 사업자가 닭을 사면서 이미 이 455원을 상대방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자는 이미 부가가치세를 한번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 부가가치세 또는 쉽게 말하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닭을 가지고 치킨을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판매 가격은 15,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역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보면 공급가액은 13,636원, 부가가치세는 1,364원으로 계산이 되네요. 이 1,364원이 소비자가 부담해서 이 사업자한테 준 돈입니다. 이것을 매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포인트는 소비자는 분명히 1,364원을 냈는데 왜 이 사업자는 1,364원을 다 국가에 내지 않을까요? 이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매출 부가세 1,364원에서 매입 부가세 455원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909원이 되는 거예요. 혹은 창출한 부가가치가 9,091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10%를 곱해서
909원으로 계산을 해도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455원은 그럼 어디 갔냐?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이 파트의 핵심입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455원은 사라진 게 아니죠. 이미 이전 단계에서 납부된 세금이에요. 주고받은 세금이죠. 이 치킨 사업자가 닭을 사올 때 그 닭을 판매한 공급자가 이미 455원을 국가에 납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는 이걸 다시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한 번에 몰아서 걷는 세금이 아니고 이 단계별로 나눠서 걷는 세금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단계라고 하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 455원이 납부가 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 909원이 납부된다. 이 둘을 합치면 1364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항상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는 일부만 납부하지만 전체를 합치면 최종 소비자가 낸 세금과 일치한다.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의 가장 중요한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 보겠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서 세금을 거둘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탈세 방지예요. 각 단계마다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검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상대방이 매출세액을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로 감시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징수의 안정성이에요. 만약에 최종 단계에서만 세금을 걷는 구조면 마지막 사업자가 이 탈세를 해버리면 전체 세금이 날아가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단계별로 나눠서 걷기 때문에 일부 단계에서 문제가 생겨도 전체 세수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를 톱니바퀴 구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각 단계가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야 전체가 완성됩니다. 자, 이 지점에서 이 세금 계산서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부가치세의 핵심은 사실 세율이 아니라 세금 계산서입니다. 왜냐하면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적법한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느 단계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거나 금액을 잘못 쓴다거나 아예 거래를 숨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이 톱니바퀴 체제가 깨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세금 계산서의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예시에서는 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고 가정했지만 실제로 닭은 1차 농산물 이거기 때문에 면세입니다. 예, 사실상 매입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면세 구조까지 들어가면 부가가치세는 좀 더 복잡해집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멘트가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단계에서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으로 계산이 되죠. 이미 낸 세금은 빼고 새로 창출한 가치에 대한 세금만 납부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모든 단계에서 반복되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이 모두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단계에서 일부씩 걷지만 결국 전체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이 전체적인 구조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이후에 세금 계산서 등 다른 미시적인 파트는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운 회계랑 한번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VAT를 포함해서 5,000원에 사와서 VAT를 포함해서 15,000원에 여러분들이 판매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매출이 얼마가 잡힐까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로 얼마가 잡힐까요? 라고 하는
간단한 퀴즈예요. 지금 얼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10초 뒤에 다음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7, 4인가요? 4, 3, 2, 1. 예. 실제로 이걸 여쭤보면요. 대단히 많은 분들이 우리 매출은 15,000원이 원가는 5,000원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을 정말로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 가계부식 사고방식이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물건을 팔면서 15,000원 받았거든요. 그럼 이게 다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계부식 사고방식이죠. 5,000원이 분명히 나갔어. 그럼 이게 원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은행한테 돈 빌려서 내 주머니가 무거워지면 내 수익인가요? 분명히 돈은 들어왔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배웠죠.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금이다라고 하는 항목을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웬만하면 강의할 때 말씀드리거든요. 바로 4대 보험이죠. 여러분들이 월급 받을 때 회사에서 돈을 떼가요. 왜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회사가 그 돈을 대신 납부해 줄 거거든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예수금이죠. 회사 돈이 아니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남의 돈을 잠시 보관하고 있어요. 부가가치세는요, 직원이 아니고 소비자들을 대신해서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기 위해서 돈을 더 받았다가 잠시 보관하고 있어요. 개념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예수금이에요. 예수금. 반대로 준 돈. 이거 뭡니까? 5,000원을 사오면서 이미 준 돈은 예수금의 반대 개념으로 성급금이다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계약금 같은 걸 줄 때도 미리 줄 때도 쓰는 개정 과목이었죠. 성격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1364원을 받았는데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455원은 미리 냈으니 성급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국세청에 순액 909원만큼만 현금으로 납부를 해주면 그때 이 성급금이라고 하는 자산,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도 같이 없어지겠죠. 자,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면 최종적으로 장부가 막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배우신 것과 연결을 시켜서 좀 더 크게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